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점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도 역시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을 모시고 공공성의 경로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제는 무려 무상교통, 우리 교통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무상교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김상철 선생님, 제가 되게 엄청 똑똑하고 정보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이분이 참 유튜브를 하면 너무 재밌겠다. 오늘의 서울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페북에 이제 포스팅 보면서 늘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봤던 책이에요. 이게 아마 2014년도인가에 나온 책이어서 자료가 약간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2014년 맞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무리 차가 많아진다 한들 대중교통을 이렇게 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을까?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슬금슬금 또 막 적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지금 아마 65세 이상의 이제 분들이 이제 무상으로 지하철은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무임승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매기고 요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슬금슬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이제 막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왜? 적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 진짜 막 광고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막 해놓고, 막 지하철마다 막 상가들 막 이렇게 해놓으면서 적자가 났다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어떤 복지 차원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의 것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게 맞아? 아니, 관리직에 이렇게 뭔가 공공 재정을 통해서 뭔가 월급 받고 이런 거는 상한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막 저 윗대가리 필수 노동은 다 비정규직화 시켜놓고, 안전은 점점 위태롭게 만들어놓고, 정말 돈이 쓰여야 할 곳은 안 쓰이고, 오히려 저기에서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막 임금 엄청 받아 챙기시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씁쓸한데, 특히나 이제 교통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저는 따릉이, 서울시에 이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있잖아요. 따릉이를 타면서 교통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들을 해봤었는데요. 무상교통에 대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우리 인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동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요금이 너무 비싸.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정책들이 탄탄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정말 수입의 일정 부분을 꼬박꼬박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교통이라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들과 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통 버스 회사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엄청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또 나만 몰랐나? 그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그래 적자 얘기 나고 이러면 이제 자영업자 마인드로 딱 돼서, 그렇지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공재정이 쓰이는 곳들에 대해서는 그거 다 보전해 주잖아. 근데 너네 왜 그래? 왜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부과를 하거나 이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이라는 말도 사실은 공공교통으로,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건 매스, 덩어리,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공공, 모두를 위한 교통이라는 뜻에서 퍼블릭을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함께 나눠본 무상교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좀 더 깊이 나누는지 하승우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짠! 요번에 편집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중간중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어찌나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중간중간 잘라내느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책으로 좀 들어가서, 저희 지난 시간에 김창혁 쌤 책 읽으면서 좀 공공성의 다양한 층위, 그리고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공공성 논의하는 거는 그냥 공적 소유가 실현이니까 뭐 정부가 직접 이거를 소유하면은 공공성이 실현된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공적 소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주체가 누가 되고 이 공적인 지배를 어떻게 확립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소유 문제만 소유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게 아니라 공공 레짐이라고 하는 거 건강 레짐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뭐 거기 있는 표현이 비밀 어쨌든 이런 공공보건 의료는 그냥 보건의료 서비스 문제나 뭐 개별 의료기관의 뭐 소유 구조나 뭐 이런 거 분포보다는 사실은 인력과 시설, 재정, 정책, 거버넌스 등을 다 포괄해서 파악해야지만 이 공공성의 실현이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고 쉬운 길보다는 되게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해왔고 사실 또 지난번 책에서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모든 사회정책은 다 경로 의존성이 되게 심하다. 그때 한국도 보건과 의료라고 하는 게 양분되고 민간과 어쨌든 공공이 분리되면서 어쨌든 이게 시장이 이제 구축되어 왔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그냥 단순하게 뭐 공공병원 시설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 의료 정책 자체를 이제 바뀌어야 되고 의료 정책만이 아니라 사실은 김창현 선생님 글은 근본적인 사회 정책이 다 같이 바뀌어야지만 뭐 거기서 보면 사회 경제 체제가 바뀌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교통 영역을 보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교통 얘기하면 이게 저희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예산 공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다들 보면은 한 번도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예산서에서 항목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버스에서 교통 이런 거는 자기랑 직접적 이해관계에서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교통을 보게 하시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주는 돈의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간혹 보면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버스에서 파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하고 뭐 임금 체불되고 요금 인상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힘겨루기 하는데,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버스 운행하는 게 해주는 게 어디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유, 그래도 운행해주니 고맙지, 이렇게 하다가, 예산서를 딱 보고, 얘들이 돈을 이렇게 받아갔는데 그렇게 한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약간 얘기해서 이런 게 분노를 자극하기 좋은 소재. 그래서 이 책 27페이지 보시면 사실 이제 버스 사업자가 보는 보조금과 보상금, 그러니까 보조받는 돈도 있고, 보상받는 돈도 있고, 크게 두 종류로 이제, 나뉘고 보조금은 보시면 되게 항목이 많습니다. 뭐 중공영제 하는 데는 중공영제 지원금도 받고 뭐 환승 보조금도 있고 사실 유류 보조금 사실 되게 이게 많거든요. 유류 보조금도 있고 뭐 공적 부담도 있고 저상버스 도입하고 사실 보면 뭐 저상버스 도입하고 뭐 승차장 설치하고 이런 거 사실 다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고 뭐 정비하는 인력까지도 사실 다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리고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지나 이런 다 안 다니는 노선들을 운행해준 조건으로 이거는 아예 보상을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스 회사가 지원받으면 되게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중공영제나 공영제 이거 떠나서 그냥 버스 회사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30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운송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에 보통 이렇게 버스 한 대당 붙는 돈 이게 이제 급여로 붙는 게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뭐 차고지비나 이제 정비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급여에 우리 보통 운전직만 생각하지만 사실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임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되게 이 마의 영역이 임원 영역이에요. 임원이 대당 다 들어가 있어요. 버스 한 대당 임원의 인건 급여비가. 근데 어쨌든 이 임원의 급여비 책정하는 그 회사란 말이죠. 여기서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보통 이 임원들이 이제 사장의 친인척. 또 그게 또 있고, 대당도 있고, 거리당 표준가로 제시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실로 집행되는 게 연료비, 그러니까 유류보조금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어쨌든 간에 버스만 놓고 보면 대중교통에서 현행 보면 어쨌든 민영제로 움직이는 게 있고, 서울시나 광역시 중에는 울산 빼고 다 지금 중공연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공연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고 노선이나 이런 문제에 이제 같이 협의하는 구조를 만든 게 있고 뭐 전남의 신안군이나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강원도 정선군도 이제 완전 공연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완전 공영제 형태로 움직인데 이게 크게 세 개조니까 민영제, 중공영제, 완전 공영제. 근데 또 민영제도 보면 민간 회사인데 가령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버스 회사 두 개를 그 녹색시민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인수해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어쨌든 적자폭이 커지고 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조는 완전 공영제 요구하고 있고 뭐 시는 어쨌든 이 협동조합에 떠넘기고 있고 협동조합은 어쨌든 협동조합에 맞고 난 뒤에 시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춘천은 다시 완전 공영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춘천시는 지금 협동조합이 버스 하고 있고 뭐 청주 같은 경우 우진교통 되게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사례로 되게 유명한 우진교통도 있고 뭐 진주에 가면 진주교통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주관리 회사들 그러니까 민영 회사가 운영하지만 사실 또 노동자가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운영 형태 요 민영제 내에도 형태가 약간 다른 게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는 거의 크지 않은 전체 몫에서는 크지 않은 비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크게 세 개고 어쨌든 중공영제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 공영제와 민영제 사이 정도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이 공영제에 대한 찬반이 되게 명확하게 갈려 있고 뭐 이 책에도 보시면 어쨌든 외국 사례나 이런 거 봤을 때 찬반이 많이 갈리면 근데 어쨌든 전남 신안군이나 강원도 정선군은 이게 어쨌든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제가 정선군을 찾아봤는데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신안군도 10년 동안 한 거는 결국 이 노선 이게 그냥 차량하고 차고지나 이런 것만 인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선이 다 이게 재산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이 이미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해소하는 거 하면 신안군도 어쨌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소했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쨌든 나오는 거는 보조금이 원래 24억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매년 35억 정도 들어갈 거다. 그럼 사실 10억 정도 차이 완전 공영제. 옥천군도 사실 지금 1년에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한 회사거든요. 한 회사고, 어쨌든 저희는 농어촌 버스 이런 것도 이제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옥천군도 충분히 완전 공영제 같은 형태로 가볼만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지금 이미 지원되는 금액하고, 완전 공영제 했을 때의 금액하고 크게 차이는 안 보일 거다.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완전 공영제는 금액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뭐 그 중에 공공화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기본적인 이제 뭐 반대 의견? 어쨌든 공영제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나빠질 거다. 그 다음에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어쨌든 이 세금인데 자꾸 이렇게 버스 운영하는 데다가 이제 대중교통에 되게 퍼주는 게 될 테다. 왜냐하면 이게 버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사람들이 자가용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저희 동네도 보면 되게 깜짝 놀란 게 요즘 군 단위 예산에 세입 보면 자동차세가 제법 이 탑5 안에 세입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차량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엄청 차를 많이. 저희 동네 가서 보면 어쨌든 농촌을 또 보면 이렇게 차량이 이게 승용차만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5대 이렇게. 왜냐하면 가구가 모여서 하는 데는 가구 원대로 이제 차를, 왜냐하면 뭐 한 대 가지고 누가 나갔다 들어오고 뭐 농사지를 갔는데 그럼 농사지를 간 동안에는 누가 차를 쓸 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럭하고 뭐 승용차 2대 이렇게만 해도 벌써 3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보면 뭐 5대, 6대 이런 가구도 있거든요. 차량 등록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자동차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중교통 괜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냥 계속 그러는 거다. 돈만 퍼주는 거 아니냐. 버스 회사만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람들의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잘 살리면 자동차를 줄일 수가 있는. 지금은 사실은 자동차를 사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가용을 사게 되는 거고 자꾸 그런 대수가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대중교통이 잘 되면 자가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모든 노선은 다 읍에서 면으로 가는 노선이지 면내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마을에 가려 그러면 차가 없으면 가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차를 사게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 체계를 풀 거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비용 지출을 풀 거냐 뭐 이게 전형적인 공공성의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한국은 어쨌든 간에 다 알아서 푸는 거에 대중교통이 보조 정도로 붙는 건데, 사실은 이제 완전 공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조가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이 주가 되고, 이제 승용차가 보조가 돼야 되는 체계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에서 아까 이거는 공적인 판단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완전 공연제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회사만 인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노선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운행 시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거는 사실은 실수요에 맞춰야지. 어쨌든 이게 뭐 완전 공명제라고 하는 거는 적자폭은 다 공적인 자금으로 보전하니까 뭐 펑펑 써야지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결국은 이게 실제 이용자들, 수요자들의 필요에 맞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지난 시간에 김창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의 의료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거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은 뭔지,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위는 어디인 건지,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지만 이 대중교통 문제도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이 김상철 쌤도 계시는 그 보시면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에서 모토했던 게 뭐냐면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대중교통이란 말을 쓰니까 이게 교통에서의 공적인 의미가 탈색되는데, 아예 이제는 공공교통이란 말로 일종의 그러니까 매스 트랜스포메이션, 퍼블릭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아예 교통은 공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건 단지 운송수단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 같은 경우 이동권 문제랑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도 지금처럼 턱버스가 아니라 이제 저상버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실 저상버스는 보면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유모차, 젊은 부부,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도 사실 되게 유모차 가지고 버스 타기 진짜 이거 완전 도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이것도 제가 이동권 문제는 되게 공적인 거고, 아까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건 결국 이것도 보면 사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한 거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교통에서의 공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너무 사적인 문제를 맡겨왔다, 인 거고, 실은 서울시가 이제 가장 먼저 준공영제 방식을 2004년도부터 했는데, 올해 보니까 2018년도에 준공영제 예산이 5,400억 정도 되고, 작년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게 서울시라고 하는 거대 도시, 어쨌든 여기 보면 65개 버스 회사에 어쨌든 354개 노선, 뭐 버스가 대수 보니까 7,400대 정도 되는데, 아까 보시면 운송원가는 대당 붙으니까 7,400대당 이제 사실은 원가 지원이 붙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준공영제 방식을 서울시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는 아직도 계속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내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고, 근데 이 논란의 상당수는 뭐 지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에 어쨌든 간에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러니까 지원 금액의 책정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무상교통체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거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아까 보시면 대당에 어쨌든 이렇게 급여가 다 섞여 있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임원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그런 거죠. 실제로 정비직을 써야 되는데 정비직을 되게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정비직 썼다라고 붙여가지고 그냥 낸다든지, 가령 뭐 옥천군이 와서 뭐 지금까지 쓴 영수증 뭐 증빙자를 다 제시해 이렇게 얘기한 버스 회사가 싫은데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냥 야 싫으면 안 되지. 네, 내년에 사직청할 때 이러면 반영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준공영제가 되면 어쨌든 간에 표준 운송 원가 같은 걸 정해야 되니까 이거 법적 책임의 문제도 있는. 물론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서울시가 그런 법적 책임을 거의 뭐 제대로 묻고 있느냐. 지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지원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리고 다시 디테일해야 되는 거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한할 거냐. 그리고 이게 그냥 버스만이 아니라 서울은 뭐 버스와 지하철과 뭐 마을버스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동하는데, 그럼 이것들의 적절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에 대한 사실 좀 논의가 되게 필요하고, 뭐 그래서 이제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같은 게 이제 잘 구성돼서 잘 작동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잘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준공영제 도입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거냐, 그리고 준공영제에서 어떻게, 공영제 단계로 나갈 거냐,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상철 쌤 얘기를 보면, 자꾸 이렇게 공영제를 직영화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직영화할 수 있는데,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서울시, 이미 많은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서울시만 단독해서, 교통공사를 만드는 게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도랑 어떻게 붙여가지고 통합공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러면 기구가 어마어마한 기구가, 어마어마한 메모드 기구 탄생하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내부에서의 관료제와 약간 경직성과 비효율성과, 그럼 또 그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쓰면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 답안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 되게 치열한 논의가 돼야 되는 면들이 있는 거죠. 사실 유료 보조금도 어쨌든 간에 이게 쓴 만큼 보조해 주니까 회사들이 보면 그냥 버스 회사에 저 차량 기름 보면 이렇게 막 사장 차에도 기름 넣고, 뭐 전무차에도 기름, 임원진 차량에도 기름 넣고, 뭐 어쨌든 그 기름이 다 보조금 나오니까요.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결국 이 운영의 투명성 같은 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게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 이거는 공영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운영의 투명성 어떻게 만들 거냐. 이미 많은 돈이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 공영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막 엄청나게 비용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거죠. 부담은 있죠. 어쨌든 간에 뭐 부담이 없다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제주도도 6조 넘지만 사실 이거는 상당수의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공영제도 이게 뭐 가령 중앙정부가 공영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국비보조 시스템을 만들면 지방정부들이 쉽게 전환하겠죠. 그런데 지방정부 자체 재정으로 이거를 마련해서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한 번 전환하면 뭐 운송 수입으로 대체해라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쭉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관리의 투명성이나 효과성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 어쨌든 시도해볼 만하고, 네. 상철쌤 말대로 뭐냐면 이게 버스 회사들이 또 지역에 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토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 공직사회가 이 카르텔이 있는 거죠, 강력하게. 제가 충주 예산서 보다가 재밌었던 게, 충주는 요즘 수소버스 특화 사업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래서 올해 수소버스 육성 지원 사업만 80억. 그 다음에 수소버스 충전소 만드는 또 사업에 돈 들어가고요. 여기 충주 재밌어요. 아마 운수업계는 아마 버스랑 택시랑 뭐 화물 다 합쳤을 것 같은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18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규모가 큰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게 버스만 보면 200억 좀 넘게 유류보조금 지급되는데, 이 118억은 괜찮을까? 이거 실제 보면 이런 보조금들 매년 상승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견줘가지고. 그럼 버스에서 어쨌든 여기 책에 있는 것 같아요. 60, 70년대 사업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잖아요. 몇십 년이에요, 벌써. 50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걸 누가 스스로 망해서 회사를 문 닫지 않는 이상은 누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쵸. 이거 건드리면 같이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못 건드리는. 분명히 건드린다고 했는데 쫓더라고요. 뭐 이게 뭐 버스만이 아니라 뭐 뒤에 보시면 이제 9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도 마찬가지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세팅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쨌든 지난번 의료도 그렇지만 이 초기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9호선도 결국 보면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 어쨌든 이 운임 수입으로 잡아놓고 사실은 운영 수입에서 발생하는 부가 이익들을 안 잡으니까 결국은 계속 시가 보전해야 될 몫은 커지는 거고, 뭐 특히 9호선 되게 유명한 게 보면 인건비 때문에 어쨌든 그 무승차 운영, 그러니까 사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사실 이게 안전성의 문제랑도 되게 연관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국은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시가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그리고 이 개입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서로 책임을 분담할 거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돈은 지출은 지출대로 되는 건데 그 지출되는 양에 비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축소되어 있고 뭐 어쨌든 김상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공기업은 기업을 공개할 의무나 책임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내부적인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또 마찬가지 문제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업에 누가 들어올 거냐. 물론 뭐 보면 뭐 서울시도 보면 뭐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계속 뭐 어쨌든 그 수도권은 지금 GTX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전철 문제도 있고 의정부 경전철은 아마 지금도 계속 법정 공방 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적자폭을 다 시가 떠안아야 되는 법 판결이 났었거든요. 어쨌든 최초 시공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이제 시가 1,000억 정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경전철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들은 계속 일종의, 공적 재원만은 부족하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해야 되니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로 틀을 짜게 되고 실제로 이제 운영하게 났을 때 보면 이제 잘못된 교통 수요 예측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부담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이제 공공재정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 하는데 이제 할 거냐. 그러니까 좀 버스는 이미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문제라면 이제 새로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공공교통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제가 추가로 보내드린 그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 이름 되게 기죠. 여러 개 이관계가 모아지다 보면 어쨌든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지방선거 때 정책 제안 방향 같은 것들을 총 9개로 이제 제안했는데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공공교통 요금을 뭐 동결하고 일종의 뭐 통합교통공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고 그 신규 버스를 할 때 그다음에 어쨌든 뭐 특별교통수단 도입하고 안전거 보너스 어쨌든 이게 민간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전조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사실 뭐 운전 노동자들도 계속 그 운행 배차 시간 맞춰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자전거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뭐 이 난폭 운전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존재를 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시설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자꾸 최저가 낙찰로 가니까 결국 이게, 결국 비용 절감이 다 안전보다 더 앞서게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좀 현재의, 재정 지원만 하고 있는 민영제를 좀 이제 공영제로 바꾸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같은 것, 아까 뭐 하시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친환경하고 여기서는 사실 이제 약간 그때 토론에 논란이 했던 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램이나 BRT 같은 거를 추천했는데 사실 트램이 효과적인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을 거라서. 그렇죠. 사실 트램 가려면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랜드마크지. 되게 대폭 승용차 자가용 비중을 줄인다를 전제로 하고 사실은 대중교통 노선을 완전히 바꾼다 생각하고 해야지만 효과가 생기는 건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를 더 얻는 거로 생각하는. 그리고 뭐 좀 또 여전히 광주 같은 데 가면 여전히 도시철도 적자폭 엄청 큰데 계속 깔고 있고 사실은 뭐 서울 빼면은 지하철이 제대로 흑자 수입하는 데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파놓으면 되게 이게 또 뭐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트램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지하철 하지 말고 지하철은 정말 이거는 원상복구도 되게 힘들고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저렴한 트램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교통 수요와 공공교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내 임기 때 새로운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내 임기 때 역사를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고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 보면 자동차
대수가 지금 이제 어쨌든 인구 절반 2분의 1 넘었잖아요. 2,600만 대 넘었죠. 사실 이제 거의 이제 2명 중에 1명꼴로 자가용인데. 등록 대수가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 장치로 한다면 말씀하신 사실 이거는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대중교통의 속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의 속도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 사람들은 트램 답답해서 여행 갔을 때는 트램 탈 텐데 일상에 출근해야 되는데 트램 타라 이러면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대중교통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 어쨌든 장단점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단점을 고려하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교통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교통공유 수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단들을 어떻게 전환할 까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 예. 또 어떤 면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압박인 것 같지만 사실 또 이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이런 입장에서 사실 이게 여기는 수십 년째 계속 뭔가 개선을 요구했는데 전혀 시가 아무런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니까 사실 중공영제 되고 난 뒤에 사실 서울시가 뭐 버스 회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의 뭐 장치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자가 다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말씀하신 이제 그게 있겠죠. 야, 니들이 책임 안 지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새 빠지게 해서 어쨌든 해서 유지해 오고 이 정도까지 건사해 왔는데 갑자기 우리는 악의 무리로 하면 야, 니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어쨌든 이 입장에서 야, 중공인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공인제 된다 해서 뭐 되게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임금도 안 오르고 나아진 것도 없고 해먹는 놈 여전한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뭐 그런 거죠.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더 많아진 거.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민원 들어오면 또 민원 다 신경 써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극단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중간에 이제 뭐 서울시 공무원과 뭐 이쪽에 공공노조와 뭐 다 있겠죠. 시민단체와 이제 쭉 있는 입장들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 뭐 이쪽에서의 그동안에 가져왔던 억울함과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문제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는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잘 먹힐까라는 또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있죠. 회사 휴업하고 파업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자본 파업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최후의 무기는 있는 거죠, 또. 야, 우리가 도저히 못 받으려. 야, 그럼 회사 문 닫아.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걸 일단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죠. 굳이 내가 이 공영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가령 그러려면, 뭐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예산도 좀 많이 들겠죠. 예산도 들고 하니까 어쨌든 뭐 내가 내 임기 동안 이번에 한번 이 완전 공영제 올인하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갈 수 있는 거죠. 정성군처럼, 진짜 아까 제가 볼 때 놀랐던 게, 이게 보조금 24억 주다가 35억으로 공영제 완전 공영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버스에서 하나고, 군단위는 거의 다 하나거든요. 저희 동네도 옥천 버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하신 이해관계 되게 명확하고 노선권도 별로 왜냐면 여기는 노선이라고 권리라고 할 게 딱히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은 진짜 이제 이거는 협상과 조정과 뭐 이해관계 갈등이 되게 하니까 뭐 사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다만 거기는 이제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어쨌든 이 자동차와의 교통 수요 조정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근데 이걸 비수도권 지역에 지금 현재 재정 자격도에 봤을 때 이거 니들이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안 받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일정 정도 중앙정부 나서서 어쨌든 요즘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되게 교통이 불편해서 지역에 안 산다라는 경우 많은 거면 사실은 이제 일종의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공공교통을 확립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비수도권 지역은 일정 정도 가능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했을 때 효과도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안동을 갔더니 안동은 대중교통이 안동은 진짜 안 좋거든요. 와, 진짜 안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기 강남동이라고 좀 이제 단지에서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셔틀을 또 이게 셔틀은 안 되잖아요. 왜냐 이 여객운수 교통법 이게 막혀 있죠. 사업자 아닌데 임의로 버스 돌릴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또 이제 그러면 어쨌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셔틀을 못 만들어.
눈썹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 죽고. 그런데 또 이제 여기다 뭘 만들면 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제 택시에서 또 이제 뭐라 하겠죠. 야, 같이 살아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게 큰 그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한 군데 한 군데만 손대가지고는 땜질하듯이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보면 김창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료에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그냥 이용자 시민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다 공급하는 게 의료 공공성이냐.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런 있거든요. 바로 이제 공영화 했어요. 이제 마을버스, 그러니까 저희 공영제로 운영해요. 이제 노선이 문제가 되죠. 자, 노선이 되는데 그 마을을 어디에 쓸 거냐. 100m 차이, 시골에서 요즘 50m도 안 걸어간단 말이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를 어디 찍는가도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결국 뭐냐면 이게, 그럼 결국 어디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거냐. 이게 사실 결국 어쨌든, 그러니까 공영제라고 해서 아무런 효율성이 없어야 된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을은 어느 정도까지 최선 와주면 나머지는 그냥 마을에서 좀 자체적으로 모아가듯 해서 여기까지 운행해주면 우리는 오케이. 복잡한 계산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어쨌든 전 정치는 정치적 판단과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냐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공공성에서 생각해 볼 한국 사회는 생각해 보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네가 필요하면 네가 사면 되지. 왜? 못 사? 약간 이렇게 되는,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이게 차를 사, 뭐 이런. 결국, 대중교통도 만약 이 정도로 중요한 공적인 문제를 판단하면, 그걸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사실 회의록은 저는 사실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입장인데, 어쨌든, 뭐,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회의록 공개법 이런 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계속, 추진돼. 전 회의록 공개를 떠나서 기록이라도 하면 좋겠다. 회의를 했을 때 기록이라도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게 이름 가리고라도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보통 보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마드리드에. 그 마드리드시의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위원회로 하니까 결국은 오는 사람만 오니까 그럼 아예 이제 시스템을 띄워. 그래서 온라인에서 다 모든 이야기 다 누구라도 다 접속해서 가능하게 하고 어쨌든 또 그 당시 또 스페인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뭐냐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라도 좀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라 하면 뭐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좀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뭔가 어쨌든 최소한의 동력이 좀 끌어올려지죠. 아까 뭐 이렇게 아이라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학교 주변 문제가 좀 싸울 의지가 생기지. 그냥 나는 시민 일인데 학교 문제를 가지고 동네에서 싸우자 이러면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그럼 결국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있어야 돼. 근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 근데 오프라인 너무 제한적이야. 그럼 이제 온라인에 시스템을 깔자. 사실 디자인 받을 정말 단순한 시스템이거든요. 진짜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로 만들 수 있는. 네. 근데 거기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근데 접속할까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접속하게 만들려면 권한을 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권한을 그냥 권한 어떻게 주지? 그냥 쪽수로 줘. 그래서 거기 그냥 처음에 2% 마드리드 주민의 2%가 찬성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법제화, 그러니까 이쪽 조례화 시키는 거죠. 근데 2% 했더니 아무도 2% 못 만들어. 2% 너무 많아. 마드리드 시가 한 150만 정도 되니까 2%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1%로 해가지고. 유권자 2%? 1%로 바꾸거든요. 인구 2%였어요. 결국 나중에 1% 내려서 결국은 이제 그쪽에 몇 개가 올라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지지 받아가지고 2개가 통과되고 하는 과정, 이게 한 사이클 걸리는데 한 2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냐면,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무조건 오픈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스페인도 되게 질척질척한 동네. 근데 일단 우리보다 좋은 건 속도가 되게 느리고. 속도가 되게 느리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수가 되게 늘어나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레짐 얘기할 때 보면 문화가 들어가잖아요. 관습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맞게 설계해야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막 얘기했지. 우리는 디사이드 마드리드 하면 잘 안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우리는 게시판에서 싸움만 하지. 이게 토론을 해본 경험이 너무 없고, 남의 얘기가 달리면 이걸 내 의견에 대한 보완이 있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게 또 날 깠네. 제 아이디 뭐야? 이 아이디 쓴 걸 찾아. 나도 거기서 막 이렇게 댓글 이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싸움 이게 일단 SNS 문화. 근데 되게 스페인은 SNS 되게 좋게 쓰더라고요. 되게 건전하고 약간 그 디사이드 마드리드 약간 일베스러워요.
좋아요 달리고 좋아요 많이 붙으면 그러니까 좋아요 200개 붙으면 토론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고민이 꼬리꼬리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그 마드리드 시국이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터뷰해 보니까 이걸 어쨌든 누가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냐 했더니 이제 그 당선된 시의원이 부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 걸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자꾸 시장만 보고 뭐 거기 뭐 무슨 마누엘라 시장이 어떠냐 이런 사실 거기서 시장은 일종의 이 의원 내각제 얼굴 마담인 거고 실제로는 다 시의원들이 파트장이 돼가지고 이제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 정책 책임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이게 전체적으로 성공해야지 이게 또 정당 명부제니까 그다음 선거 때 재집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그런 정치 제도랑도 사실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일종의 스페인이 약간 특이하게 별정직 공무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열려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 실제로 부서장이 되면 자기랑 같이 팀을 할 친구들 데려와 제가 만난 사람도 한국에 왔던 그 디사이드만 설계한 사람도 이제 원래 별정직으로 채용돼가지고 파트장 돼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원래 공무원이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이제 짝지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굴리더라고요. 주택의 책임자, 파트장이고 부책임자인데 그래서 어쨌든 굴리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사람도 뭐냐면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행정 시스템 속에서 이걸 재가동시키려고 하면 너무 많은 과부하가 혹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는 아예 이제 이 시스템을 경유해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플랫폼 이 형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논의되는 안건들이 다시 각 파트로 보내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에서 이 시민참여국이 되게 핵심 부서이고, 그리고 되게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의견들을 걸러주고, 이 파트는 어디로 전달해 계속 이렇게 전달시켜주고, 어쨌든 뭐 시민들이 질문하면 또 그 파트 사람들 찾아와서 누가 답글 달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마드리드시에서 하는 게 스페인 정부에다가 얘기하셔야 이런 거 다 의견 달아주는 역할들을 요 파트, 그러니까 시민참여국이라고 하는 데서 아예 전문적인 파트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제가 볼 때 이게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시민들 참여하세요. 제가 볼 때 안 됐을 거예요. 모든 일이 한 방에 다 안 끝나는 저는 사실은 한국에 좀 프로 민원도 좀 필요하고 행정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사실 고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반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행정이 조금씩 바뀌고 아니 아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민 참 뭐 행정이 알아서 풀어라 이것도 안 되고 뭐 저는 민간이 이것도 알아서 이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그 경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사실 뭐 저는 교통의 문제에서 뭐 약간 이제 저희 마쳐야 될 시간 되니까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를 뭐 어떻게 풀 거냐 해서 저는 일단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자체가 1년에 얼마 정도를 버스에서 주고 있구나. 일단 이거라도 알면 약이라도 됐든 지금은 일단 전혀 정보도 유통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뭐 대중교통 심의위원회처럼 사실은 여기 사실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이나 이게 업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고 그 많은 반영되는 것 중에 사실은 뭐 민원으로 들어간 것도 이미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민원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민원으로만 해결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응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중에 지출한 만큼의 그 책임성을 뭐 사실 의료도 마찬가지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한다면 거기가 조금 더 공공화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업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아까 중위선 말씀하신 게 이렇게 뭐 사실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책임져 온 거 공로 인정 대신에 서로 합의한 거는 명확하게 지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정성들의 원칙들을 확보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저는 이런 논의들이 좀 그러니까 그냥 버스에서 얼마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 공공교통 체계는 어떻게 완성돼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좀 사회적 논의 같은 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게 꼭 무슨 뭐 에너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저는 아까 뭐 도시 계획도 사실 정말 대다수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도계위에서 논의하고 그냥 전문가 용역 발주해가지고 10년짜리 맨날 그 도시기본계획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뭐 의미는 있죠. 어쨌든 근데 이걸 알아야 되니까 저는 좀 아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게 공론화 방식을 채택하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뭐 워크숍을 하든 뭐 도민 대회를 하든 어쨌든 간에 뭐
좀 정보가 공개되고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방향성들은 논의가 돼야지만 되고, 사실 논의가 되려면 저는 아까 약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출연하려면 저는 공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은 내 이해관계가 거기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정보가 좀 공개되고 이런 게 당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대중교통 이렇게 가는 거는 분명히 이런 영향이 갈 거예요. 저는 사실 코로나처럼만 친절하게 알려주면 친절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거고,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자,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하셔야, 이 정도로 친절하게 좀 설명해주면 이해관계가 생길 텐데, 지금은 모르니까 이해관계 안 생기는. 저희가 되게 많은 또 얘기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게 한 영역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뭐 여러 개 그러니까 공공성에 되게 중요한 게 공개성이잖아요. 정보가 사실은 유출이 돼야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그 이야기가 좀 뭉쳐져야지 진짜 우리한테 공통되게 필요한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획정해 왔던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을 뭐 이용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스템이나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회에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거죠. 뭐 대중교통도 사실은 뭐 모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듣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갖출 거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거냐, 뭐 일종의 그 과도기적인 단계이고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질 건지는 뭐 지역마다 저는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뭐 영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뭐 그거는 뭐가 모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논의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고, 이 맞추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영역만 잘라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다. 다른 영역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먹거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